안녕하세요, 카랩 용환입니다. 오늘은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바뀐 2세대 이보크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하다못해 포토 세션이라고 해서 이 신차의 탄생을 알리지만, 요번엔 특이하게 별다른 행사 없이 바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어떤 점이 새로워졌는지 알아보시죠. 저는 이 이보크를 볼 때마다 항상 그 2011년이었나요? 1세대 이보크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신선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1세대 이보크는 2011년에 나왔지만 3년 전인가요? 2008년에 디트로이트 북미 국제 오토쇼를 통해서 LRX라는 컨셉트카가 등장했었습니다. 이 LRX를 통해서 1세대 이보크의 디자인을 처음 공개했던 셈인데요. 그 LRX가 정말 아주 실험적이면서도 또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지 않는 아주 성공적인 디자인이었었거든요. 뭐 비율도 상당히 독특했었고요. 벨트 라인이 아주 높은데 또 지붕은 아주 낮고, 또 극단적으로 짧은 오버행을 다룬 아주 성공적인 그런 컨셉트카였었죠. 그렇게 나왔던 LRX가 3년 뒤인 2011년도에 1세대 이보크를 등장을 했는데, 그때 한번 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LRX는 컨셉트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이게 양산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 나왔거든요. 사실 요즘이야 이제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컨셉트카를 양산화할 때 뭐 그 변화의 폭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되게 멋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1세대 이보크가 LRX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양산화 시켜서, 야, 대박이었죠 그때. 근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데뷔했던 1세대 이보크도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11년이니까 8년이나 지났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2세대로 진화를 했죠. 1세대 이보크, 뭐 지금 봐도 그렇게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역시나 새거가 좋아요. 2세대 이보크 확실히 훨씬 더 세련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 1세대 이보크가 워낙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2세대 이보크를 디자인했던 분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랜드로버에서는 해답을 아주 가까운 데서 찾았습니다. 바로 위의 형인 벨라죠. 벨라. 이렇게 딱 보면 영락없이 그냥 작은 벨라예요. 벨라에서 봤던 디자인 요소들을 아주 많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요런 양식도 그렇고요, 여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앞범퍼 좌우에 있는 요 날개 있잖아요. 요 핀을 보시면 이 검정색 하이글로시 플라스틱하고 이 브론즈 컬러를 조합시킨 요런 것도 우리가 벨라에서 봤던 거고요. 상당히 고급감을 높여주는데 적합한 컬러 조합으로 보여지고요. 요 헤드램프, 이 헤드램프를 보시면 상당히 얇죠. 뭐 랜드로버에서는 이걸 뭐 슈퍼 슬림 헤드램프다 이렇게 되게 멋있게 부르긴 합니다만, 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 같은 광량을 내면서도, 혹은 훨씬 더 밝은 빛을 내면서도 헤드램프 자체는 얇아지고 있거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덕분에 제가 어제 밤에도 운전을 했습니다만, 제 차도 사실 LED가 들어가 있는데 훨씬 더 밝은 빛을 내더라고요. 지금 얘는 퍼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안쪽에 그 매트릭스 LED 기술이 들어갔고요. 또 여기 들어가 있는 안개등, 그리고 여기 그 헤드램프 와셔 노즐, 요런 게 퍼스트 에디션이어서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퍼스트 에디션이 아닌 다른 트림들은 그냥 일반적인 LED가 박혀 있습니다. 매트릭스 LED는 맞은편에서 차가 올 때 딱 그 자리만 하이빔을 끄고 나머지는 하이빔을 유지시키는 뭐 그런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 안쪽에 엄청나게 많은 LED 소자들이 박혀 있습니다. 얘는 지금 퍼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그 기술을 위한 레이더가 여기 박혀 있는 건데, 다른 트림들은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닛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장식, 그리고 옆구리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장식, 이런 것도 벨라랑 아주 똑같은 부분들이죠. 물론 이 헤드램프가 앞쪽 팬더를 거쳐서 뒤로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요소는 1세대 이보크에서도 있었던 부분이긴 해요. 요게 이 앞쪽에 있는 헤드램프라는 디자인 요소를 옆까지 쭉 잡아 빼면서 차가 훨씬 더 연속성 있어 보이고, 또 앞쪽이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앞쪽 팬더가 이 요소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쪽 팬더의 볼륨감까지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가 효과도 있는 셈입니다. 요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LRX에서 비롯된 이보크의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뒤로 정말 극단적으로 짧은 오버행을 꼽을 수가 있는데, 오버행이 이렇게 또 짧아 보이는 게 실제로도 짧지만 앞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요거 보고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넣는 거 보고 탑커브라고 하거든요. 탑커브. 디자이너들은 그렇게 부른대요. 근데 탑커브를 되게 다져 넣었어요. 다져 넣어서 훨씬 더 차가 실제보다 작아 보이고 오버행이 짧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 탑커브를 다져 넣으면 훨씬 더 요즘 차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 극단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게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있잖아요. 가야르도의 후속이 우라칸이잖아요. 가야르도도 물론 슈퍼카고 멋있긴 합니다만 가야르도를 보면 탑커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위에서 봤을 때 그냥 직사각형이거든요. 근데 걔가 우라칸으로 넘어오면서 탑커브를 되게 잦아 넣어요. 그 두 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우라칸이 가야르도에 비해서 훨씬 더 날렵하고요. 훨씬 더 요즘 차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 탑커브 요 효과 덕분이죠. 이보크의 디자인 특징으로 또 꼽을 수 있는 게 디자인 리뷰하는데 감히 파리가 꼬이네요. 이 이보크의 디자인 특징으로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높은 벨트 라인과 반면 상당히 낮은 지붕 라인, 요 면적이 아주 좁다는 걸 꼽을 수 있는데, 왜 그 옛날 차들 보면 이 벨트 라인이 상당히 낮고 이 위쪽 DRL이라고 하죠, 그 유리창으로 뚫려 있는 부분, 요게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되게 옛날 차들 보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거의 1대1인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요즘 차들은 어떤 차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차 안에 들어가면 벙커에 들어앉아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창문을 좁히고 있는데, 그런 그런 흐름을 SUV에서도 정말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차가 바로 LRX였고요. 지금도 보시면 전체적인 차 크기에 비해서 이 창문 면적이 상당히 좁잖아요. 이렇게 보면 차에 딱 탔을 때 머리 공간 너무 좁은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실제로 타보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패키징 실력의 하나겠죠. 자, 그리고 벨라와 같이 이렇게 매립식으로 들어가는 도어 핸들도 멋지기도 하고 쓰기도 편한 그런 디자인 요소이고요. 오프로드 성능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레인지로버 출신답게 이렇게 이 도어 패널을 아래쪽까지 달아놨습니다. 도어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여기 흙이 묻었을 때 오르내리면서 여기 다 묻거든요. 그런 걸 막아주는 배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타이어 사이즈는 지금 앞쪽과 뒤쪽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235에 50 시리즈 R 20인치 휠을 끼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시승차 이 퍼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스포크 안쪽과 이 바깥쪽 색깔이 다른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 퍼스트 에디션이 아닌 다른 차들은 한 가지 색깔의 그냥 20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디자인은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D150 모델이 있거든요. 가장 하위 엔트리 모델인데 걔는 18인치 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엉덩이인데요. 제 옆으로 보시면 상당히 엉덩이가 빵빵해 보이잖아요. 이 좌우 폭이 1900mm예요. 동급 경쟁 모델들보다 상당히 폭이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엉덩이가 빵빵해 보이는데, 그게 또 되게 납작해 보이지 않는 건 엉덩이가 빵빵한 만큼 또 키도 커요. 그래서 그렇게 납작한 느낌은 크게 없습니다. 자, 1세대 이보크는요, 이 양쪽 끝에만 리어 램프가 하나씩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2개로 늘어났습니다. 벨라랑 똑같은 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쭉 이 하나의 검정 하이글로시 패널로 쭉 연결돼서 뭐 최신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걸 또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리어 스포일러가 상당히 깊어요. 이렇게 해보면 거의 한 뼘이나 되는 깊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안쪽으로 보시면 이 뒷유리를 닦기 위한 와이퍼가 숨어 있습니다. 보통의 차들은 여기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달려 있는 것보다 제가 위로 올라가면요, 이 햇빛에 덜 노출되기 때문에 블레이드의 수명도 길어지고요. 또 유리랑 블레이드 사이에 먼지가 끼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또 디자인적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편이 깔끔해 보이죠. 건담에도 저런 거 있지 않나요? 그 건담처럼 생긴 그 안테나가 달려 있는데, 이게요 그냥 안테나가 아니고 저기 끝에 보시면 뭐 동그란 게 렌즈가 있어요. 렌즈. 저게 뭐냐면 이따가 실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룸미러 있잖아요. 룸미러에 뒤쪽 상황을 뿌려주기 위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여기도 있는데 도대체 얘는 그 룸미러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제가 한참 찾았는데 여기 달려 있더라고요.
여기 달려있는 카메라,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후방 카메라를 위한 렌즈인데, 여기에 또 특징이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렌즈 옆으로 그 와셔 노즐 달려 있습니다. 이 레인지로버라면 홈로드 주행을 많이 할 테고, 또 그러다 보면 흙탕물 같은 게 튀어서 이 렌즈를 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와셔 노즐을 통해서 닦아내고, 또 언제라도 후방 시야를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위한 장치죠. 이런 거 하나에서도 뭐 사소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이 레인지로버를 비롯해서 랜드로버의 모든 모델들을 보시면 주로 엉덩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뒤에서 신호대기 할 때 보면 거의 이 아래쪽이 훤히 보일 정도로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보크는 그 정도로 엉덩이를 들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디퓨저 부분을 상당히 깊게 이렇게 팠죠. 실제로 역할을 하는 디퓨저는 아니고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치 그 머플러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데, 실제 머플러는 저쪽에 두 개가 있고요. 얘는 그냥 장식적인 요소죠. 자, 이번엔 트렁크를 보죠. 자, 우리가 가져온 시승차는 퍼스트 에디션이어서 이렇게 버튼으로 열 수 있는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이 퍼스트 에디션보다 가격이 낮은 런치 에디션이나 다른 모델들은 이렇게 발로 차서 열 수 있는 제스처 테일게이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트렁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딱 트렁크 문을 연 요 기본적인 상태의 용량이 472리터입니다. 근데 용량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투싼은 480리터가 조금 넘고요. BMW X1은 505리터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 네모 반듯하게 공간은 잘 정리를 해놔서 뭐 짐 실기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 장비는 뭐가 있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 고리 하나 있고요. 이쪽에도 고리가 양쪽에 달려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12V 파워 소켓이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넓은 고무밴드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쇼핑백을 걸거나 자잘한 물건들을 정리하기에는 뭐 나쁜 공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조명도 하나 달려 있는데, 여기 위쪽으로 길게 LED를 박아놨으면 훨씬 더 밝고 멋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바닥에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바닥을 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는데, 스페어 타이어 사이즈는 155mm 짜리가 들어있네요. 여기는 유사시에 주유를 도울 수 있는 깔때기도 들어있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들으셨죠? 트렁크 문턱과 높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쑥 밀어서 넣기 아주 좋게 되어 있고요. 또 아무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마감 처리도 스탱이라고 하죠. 스탱, 전문용어로 스탱으로 마감 처리를 하고, 가운데 여기 이런 데는 밤에 보면 조명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멋진 트렁크 입구를 보여주죠. 이것도 아마 트림에 따라서 이런 게 삭제되는 트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등받이는 지금 4대 2대 4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대 2대 4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따로 전동식 스위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뒤에서 이렇게 레버를 누르시면 앞으로 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미시면 되는데, 이렇게 2열 등받이를 다 젖혔을 때 트렁크 바닥과 2열 등받이는 턱이 좀 생깁니다. 완전히 평평한 바닥을 연출해 주진 않아요. 대부분의 SUV들이 이 정도 각도는 보여주는데요, 요거보다 좀 경사가 덜 하죠. 보통은 얘는 경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에 높이 차이가 생겨서 따로 턱이 있진 않네요. 그래서 물건을 밀어 넣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운전석으로 가서 실내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레인지로버 이보크 실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운전석에 딱 앉자마자 느껴지는 건 일단 시트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그 홈로 주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 출신이니만큼 도시명 SUV를 만들더라도 상당히 시트 포지션을 좀 높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시야도 좋고요. 껑충하게 앉아있는 느낌이 조금 납니다. 뭐 근데 이걸 흉보고 싶은 느낌은 없고요. 이 레인지로버 출신의 특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시보드를 보시면 되게 낮고 넓게 깔려 있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차들이 많이들 그렇죠.
저랑 같이 촬영 나왔던 박지훈 기자님이 여기 앞쪽에 발 올려놓기 아주 좋게 경사가 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되게 낮고 넓게 깔려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되게 훌륭한 시야를 만들어주는데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징인 건 대시보드는 낮은데 이 계기반 쪽 여기가 무슨 혹처럼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시승차를 제가 처음에 딱 받자마자 여기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지 싶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특징이네요. 일단 그 프리미엄 브랜드 출신답게, 그리고 차값이 좀 나가는 만큼 소재는 상당히 일단 고급스럽습니다. 요런 데도 다 말랑말랑하고요. 말랑말랑하고 요런 데 다 가죽이고, 뭐 시트는 소재는 되게 좋은데 특히 여기 대시보드 전면부를 감싸고 있는 요 소재가 이게 뭐죠? 가죽도 아니고요, 직물도 아니고요, 되게 특이한 소재예요. 되게 보들보들하고 일단 만지면 느낌은 좋거든요. 흔히 볼 수 없었던 그런 소재입니다. 여기 문만 딱 떼어놓고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말랑말랑한 우라탄 플라스틱에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되게 특이한 직물 소재, 그리고 여기에는 마치 가죽인 것처럼 바늘땀도 쭉 지나가고 있고요. 그 아래는 크롬, 그 아래는 검정색 피아노 블랙, 하이글로시 검정색 플라스틱 들어가 있고요. 요 좁은 면적에 되게 많은 소재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급차다운 느낌을 잘 전해주죠. 스티어링 휠도 여기 중앙에 이렇게 크롬테를 둘렀고요. 이런 것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뭐 소재 면에서는 크게 흠잡고 싶은 부분은 일단 없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지금 저희가 마련한 시승차 퍼스트 에디션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일반적인 랜드로버 사운드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요. 그 제규어 랜드로버 실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죠. 인컨트롤 터치 프로 듀오. 여기 위 아래가 모두 액정으로 계단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내비게이션도요, 해상도가 상당히 좋은데 정보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 그래픽은 수입차 순정 내비치고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던 후방 카메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2세대 이모크 시동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저쪽 앞쪽 모서리, 엔진룸 여기는 다 막혀 있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험로 주행을 하다 보면 뭐 툭 튀어나온 바위라던가 그런 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 카메라의 정보들을 통합시켜서 투명하게 마치 보닛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승차를 받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시승차 퍼스트 에디션에는 그 기능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삭제된 거, 이 퍼스트 에디션에는 어라운드 뷰가 없어요. 360도로 차를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기능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근데 차값은 지금 퍼스트 에디션이 높아요. 이 두 가지 기능은 이 이보크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인, 상당히 매력적인 셀링 포인트인데, 그거를 차값이 더 비싼 상위 트림에서 뺐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이 실내에 앉아서 밖을 볼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또 있죠. 여기 전자식 룸미러인데요, 요것 또한 기능이 이름이 있죠.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 캐딜락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페이스리프트 된 CT6를 발표하면서 화질과 뭐 이런저런 기능을 향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얘도 보니까 캐딜락의 향상된 버전만큼이나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요게 상당히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좋았는데, 밤에 몰고 가면 뒤쪽에서 차가 따라올 때 여기 빛이 상당히 번져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요. 상당히 화질 좋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요걸 레버를 이렇게 당기시면 그냥 일반적인 룸미러, 거울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이 거울로 쓰실 때는 뒤쪽 시야 이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를 봤을 때 폭도 그렇고 정보도 훨씬 더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여러분 혹시 밤에 운전하시다가 앞에 2세대 이보크가 있다 그러면 뒤에 서시더라도 차 안에서 코딱지를 파거나 뭐 여자친구가 스킨십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신호대기 하려고 딱 서 있는데 뒤에 차가 서잖아요. 그러면 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를 통해서 뒤쪽 운전자가 차 안에서 뭐 하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울일 때는 차 안이 시커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요게 저 뒤에 천장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되게 차 실내가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제 웃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야간 운전하시다가 앞에 2세대 이보크가 있으면 쳐서 세우시더라도 차 안에서 함부로 뭐 하시면 안 됩니다. 계기반도 또 얘기거리가 많죠. 여기 운전대 좌측에 보면 마치 터치인 듯 터치 아닌 그런 스위치 뭉치들이 양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메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계기반의 정보들을 아주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 있거든요. 일단 레이아웃을 고르시면 듀얼 다이얼과 싱글 다이얼이 있습니다. 싱글 다이얼을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엔진 회전수, 그리고 가운데 속도, 이쪽에 지도, 이쪽에 뭐 트림 미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듀얼 다이얼로 하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엔진 회전수, 오른쪽에 엔진 회전수, 왼쪽에 속도계, 그리고 가운데 다양한 부가 정보, 이런 식으로 계기반을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인포메이션 패널로 가시면 여기 가운데 속도계와 엔진 회전수 사이에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 어떤 정보를 보여줄지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또 지도, 이렇게 하시면 지도가 떴죠. 이런 식으로 이 계기반 전체 구성을 아주 다양하게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 상당히 좋죠. 좋은데 이게 또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 스위치 뭉치로 이걸 조절하는데 이게 조작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좌우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계기반이 메뉴가 옆으로 쓱쓱쓱 넘어가는데 이게 중간에 한 번씩 툭툭 끊깁니다.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한 번씩 뚝뚝 하고 끊겨서 넘어가는 느낌? 봐봐요. 방금도 좀 끊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 자체도 이걸 이렇게 터치로 돌리면 먹어요. 이게 메뉴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딱딱딱 버튼으로 눌러서 조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더라고요. 저는 요거 다 터치처럼 생겼지만 터치 아니고요. 그냥 실제로 물리 버튼입니다. 누르면 다 들어가요. 운전대 뒤에는 패드 시프트도 있고, 또 깜빡이 레버랑 이 와이퍼 조절 레버가 끝부분이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거든요. 제가 벨라를 타봤는데 벨라도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방향지시등과 와이퍼 레버는 벨라보다 더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엉따 스위치 있죠. 얼마나 온도를 뜨겁게 할지 그걸 고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동승석 따로따로 설정이 가능한데, 요게 벨라에는 있던 통풍 시트는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차량으로 가보시면 얘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차량 주행 모드에 관한 겁니다. 스포츠 모드는 그 변속기의 변속 로직을 바꿔줄 수 있게끔 요렇게 요것만 있고요. 이 터치패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주행 모드는 오프로드 메뉴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컴포트로 가시다가, 에코 또는 컴포트로 가시다가 내가 홈로에 들어섰다 그러면 잔디, 자갈, 눈길, 또 옆에 버튼은 진흙, 또 옆에 버튼은 모래, 이렇게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지형에 맞춰서 주행 모드를 바꾸실 수 있고요. 맨 끝에 오토를 누르시면 차가 알아서 다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어노브를 보다가 한 가지 조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제 쪽으로 당기면 S잖아요. 여기서 P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 센터 컨솔이 또 조금 재밌는데 좌우가 뚜껑이 나뉘어서 열립니다. 이런 좀 재밌죠. 그리고 슬라이딩도 따로따로 돼요. 여기에서도 차급의 그 차이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소형차다 그러면 그냥 덮개 하나로 되어 있고요. 열렸다 닫혔다 그것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열어놨다가 손을 떼면 쾅 하고 닫히기도 하고요. 딱 봐도 그냥 싼 차 느낌이 나는데, 이제 차급이 올라갈수록 이 좌우가 이렇게 나뉘어서 열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체가 이쪽으로도 열리고 저쪽으로도 열리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차들도 있고요. 또 얘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열리는 차들도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차급의 등급이 좀 나뉘죠.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근데 시원한데 이 안에 에어컨 바람 나오나?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리고
USB 포트 2개, 12V 파워 아울렛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작은 똑딱이 카메라 정도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뭐 이런 거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DSLR 카메라 같은 건 풀프레임 같은 건 좀 넣기 힘들 것 같은 정도의 크기를 갖추고 있네요. 그리고 도어 포켓도에 손을 넣어보면 바닥에 고무를 깔아놔서 되게 물건을 넣어놔도 달그락거릴 염려는 없을 것 같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도어 포켓 안쪽으로 공간이 상당히 깊어요. 그리고 시트가요, 시트 가죽 재질이 조금 미끌미끌해요. 약간 좀 격하게 운전을 하면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시트 용량 자체는 넉넉해서 덩치가 크신 분들도 잘 몸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죽 재질이 조금 아쉽긴 한데 몸에 달라붙은 그런 가죽이어서 통풍 시트가 있어야 여름에 좀 엉덩이가 고생을 덜 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엔 2열입니다. 뒷자리에 와서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2세대 이보크는 1세대 이보크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21mm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좀 더 모서리 쪽으로 밀려났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실내 공간도 뽑아내기가 조금 더 유리했을 텐데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키가 173이고 제 몸에 맞게 운전석 시트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앉으면 주먹이 딱 2개 들어가네요. 2개 하고 조금 남는 정도? 그렇게 여유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반면에 머리 공간은 이 지금 천장이 전부 통유리입니다. 이 길이도 길지만 폭도 넓어요. 그래서 아주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 공간도 그렇고요. 실제 공간도 세운 주먹이 널널하게 들어가거든요. 실제 공간도 그렇고 또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쾌적한 실내를 실제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통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유리 자체가 열리진 않아요. 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선바이저를 앞에 오버헤드 콘솔에서 전동으로 쭉 닫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시동을 끄면 항상 자동으로 닫혀요. 그리고 시동을 켜면 다시 열립니다. 시동을 끄고 사람이 내려있는 사이에 뭐 실내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밖에서 차 실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게끔 요걸 스스로 닫아준다는 점, 그런 점도 조금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창문을 내리면 끝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쉽지만 요 정도 남겨놓고 내려가네요. 뭐 그래도 요 정도라면 여기 창문을 따로 나눠서 다 내려가는 것보다는 요 편이 훨씬 낫죠. 그리고 1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열에서도 역시나 프리미엄 브랜드 출신답게 소재에서는 그렇게 깔 게 없습니다. 일단 뭐 당연하죠. 앞쪽에 달려있던 도어랑 똑같은 소재로 다 마무리를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여기 아까 되게 독특한 소재를 대시보드 그 전방에 덮어놨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팔이랑 직접 닿는 부분은 이 소재가 아니고 또 가죽을 싸매놨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고 좋습니다. 실내등은 LED인데 앞쪽에 오버헤드 콘솔은 똑같이 LED이긴 하고요. 켤 때 터치로 켤 수 있었거든요. 근데 2열은 이렇게 따로 분리 버튼이 되어 있어서 꼭 하고 눌러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실내 어디에서도 1열도 그렇고요. 2열도 그렇고요. 여기 손잡이가 없어요. 왜 없죠? 1열 승객을 위한 안전벨트가 여기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거 높낮이 조절을 해야 안전벨트가 여기 목에 끼어서 유사시에 이렇게 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딱 조절을 해야 돼요. 높낮이를. 그래야 훨씬 더 안전한데 얘는 그 높낮이 조절하는 걸 빠뜨렸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2열을 위한 온도 조절 스위치는 따로 없는데 송풍구는 여기 센터 콘솔 뒤쪽으로 달려 있고요. USB 포트는 없고 12V 파워 아울렛이 하나 있네요. 여기 가운데 턱 있잖아요. 여기로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딱 지나가는 자리인데 최저 지상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모델이어서 그런지 아래쪽으로 여유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내로 넘어오는 턱의 높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또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시트 등받이 각도는 지금 각도 조절은 안 돼요. 이렇게 접었다가 딱 고정되면 딱 요게 그냥 고정된 등받이 각도인데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만약에 국산 SUV였다면 요걸 기본으로 조금 더 높게 마련을 해줬을 테지만 그냥 얘는 요게 기본적인 상태고
큰 불만은 없는데요. 이 등받이 각도에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등받이는 4대 2대 4로 접혀지는데 여기 가운데 2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따로 내려와서 안쪽에 있는 화문들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가운데 암레스트도 이렇게 뺄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보크 실내외 디자인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디자인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도 매력적이에요. 거의 뭐 미니, 뭐 랭글러 이렇게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정말 타임리스 디자인으로 남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보면 좀 오버할까요? 아무튼 지금 이 현 시대에서는 대체 불가할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행 성능에서도 디자인에 준하는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